네, 영화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영화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의 기본 요소들, 기본 그 워밍업 차원에서 가장 필요로 한 전제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준비와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관성적으로 영화를 보는 그 일반적인 태도들을 좀 비판적으로 검토를 한 뒤에 그렇다면은 조금 더 다른 관점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점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아마 우리나라 관객들의 99.9%는 영화를 보고 나와서 내뱉는 첫 번째 일성이 그 영화 재미있다, 재미없다, 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영화를 보신 다음에 또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바로 저 기준으로 영화를 평가를 하죠. 나 어제 무슨 영화 봤어?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재미있냐? 아니면 재미없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재밌어. 아니면 더럽게 재미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영화를 다 저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재미있다와 없다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관점을 좀 채택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또 하나의 관점이란 건 바로 좋다, 나쁘다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약간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어떤 영화가 좋다, 나쁘다 이런 기준으로 평가해 보거나 판단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 기준을 한번 채택해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그 영화 좋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누군가 어떤 영화를 봤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영화 좋니? 이렇게. 그러면 그 친구는 약간 좀 당황스러우면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좋은 영화지? 예. 그 질문,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예, 근원적인 질문. 아, 어떤 영화가 과연 좋은 영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걸까? 그렇다면 또 나쁜 영화는 뭘까? 이제 이런 그 차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 건 스스로와 또는 그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지난해 초에 뭐 엄청나게 흥행한 영화죠. 이것 때문에 뭐 굉장히 뭐 그 수원 왕갈비 치킨, 상당히 유행을 하기도 했는데, 이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코미디 영화, 뭐 천만을 훌쩍 뛰어넘어서 엄청난 흥행을 한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 여러분들 뭐 대단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거의 뭐 100명 중에 아마 99명은 보셨을 겁니다. 네, 자, 이 작품은 자, 이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재미있는 영화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영화로 판단했기 때문에 또 뭐 많은 보셨겠죠. 근데 이 영화가 과연 좋은 영화냐? 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좋은 영화인가요? 예, 여기서도 제가 뭐 단정적으로 이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좋은 영화다, 혹은 나쁜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번 그런 저 기준점을 가지고 한번 저 영화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극한 직업이 좋은 영화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미덕을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그것도 상당히 헷갈리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인문학적 접근의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생각하기. 예. 그런데 생각을 하려면 재미있다라는 판정을 내려버리면 거기서 생각은 끝.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재미있고 별평점은 뭐 4개 정도. 이러면 끝나요. 예.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마트나 어디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 뒤에 그 상품 사용 후기 하듯이 그 상품 써보니 좋더라. 뭐 별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딱 하고 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영화도 그냥 그렇게 평가해버리면 더 이상 논의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영화가 과연 좋은 영화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때서부터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실 머리가 좀 복잡해져야 우리가 뇌가 좋아져요. 예, 머리가 좋아져요. 지능이. 머리를 써야, 머리는 자꾸 써야 지능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극한 직업이란 영화는 과연 좋은 영화냐 혹은 나쁜 영화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주변 사람들과 한번 그 토론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의 영화죠. 기생충이라는 영화. 뭐 아카데미 그에서 뭐 엄청난 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최근에 한국 영화 가운데서는 뭐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빼고는 우리 한국 영화를 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 영화사에서는 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화죠. 근데 영화도 뭐 사실 보는 사람에 따라선 어떤 분들은 또 재미있게 본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저 영화가 왜 재미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 그 재미있다 없다의 그 이분법적인 기준점을 우리가 여기서 좀 버리고, 그렇다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좋은 영화냐 나쁜 영화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죠. 물론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못해 좋은 영화다에 동의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그 상을 받은 거를 논외로 치고 내가 봤을 때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과연 좋은 영화냐 나쁜 영화냐라고 하는 것들을 주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좋은 영화입니까? 나쁜 영화입니까? 혹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평가 잣대를 써서 재미있는 영화입니까? 재미없는 영화입니까? 저거 이렇게 크로스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재미있는 영화지만 나쁜 영화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재미없는 영화지만 좋은 영화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재미있기도 하고 좋기도 한 영화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저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한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불러모은 걸로 봐서는 재미도 있고 또 주제의식도 나름대로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한 분들이 경향적으로 훨씬 더 많았다는 뜻이겠죠. 아무튼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그 소위 말하는 양극화 사회를 살아가는 또 한국 사회의 그 단면을 조금 블랙 코미디적인 호흡으로 툭 잘라서 이렇게 보여주는, 또 감독의 어떤 스타일과 또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또 주제의식도 잘 버무려져 있는 그런 영화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재미있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한 영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 기준을 한번 가지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재미있다 없다의 이분법은 여기서는 한 번쯤 접어두고, 좋은 영화인지 나쁜 영화인지, 아마 좋은 영화라면 어느 부분이 좋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또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좀 주변 사람들하고 그 영화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눠보는 거, 이것도 인문학적 접근에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론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진화하지를 못하거든요. 좀 더 폭넓게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어떠한 영화를 매개로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습관들을 여러분들 좀 평소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재미있다 없다 혹은 좋다 나쁘다의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화에 대한 그 감상이 정답이라고 믿어요. 내가 본 게 정답이다. 이 내가 본 게 정답이다. 너가 본 거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봤어 그 영화? 그 영화 별로 재미없었다. 그러면 야, 어떻게 그 영화를 재미없게 봐? 그 영화 되게 재밌는데. 너는 뭐 취향의 차이야. 너는 뭐 재미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별로 재미없었어. 이러면 그냥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난 도대체 그 영화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그게 정답이에요. 본인한테는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야, 네가 영화 볼 줄 몰라서 그래. 이렇게 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뭐? 내가 영화 볼 줄 모른다고? 니는 얼마나 잘나서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앞서서 우리가 그 도형 게임이나 아니면은 그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게임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창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과 메시지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한 사람이 사실은 훨씬 더 정답에 가까이 다가갈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노력을 안 하고 내가 보기에는 저 영화 별로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본 게 그대로 정답일까요? 네, 그것 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본 게 정답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까요? 이게 사실은 소비자본주의의 신화죠. 소비자본주의의 신화는 소비자가 절대적이죠. 그래서 소비자는 왕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군림하기 때문에 지갑을 여는 당신의 판단은 항상 옳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지갑을 여는 당신의 판단은 항상 옳다는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은 아니죠. 왜? 틀린 구매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진짜 더럽게 재미없는 영화 돈 내고 들어가서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갔더니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 우리가 좀 판단착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 바라본 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만이죠. 우기는 거죠. 예,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오류, 스스로의 오류를 인정하는 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문학적 태도입니다. 예, 소위 학문하는 태도죠. 예,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한 걸음 두 걸음 더 발전하고 진보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틀렸을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건 그 소비자본주의 사회가 소위 지갑을 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옳다라고 하는 기만적인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 기만적인 신화에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도취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본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럼 내가 본 게 내가 본 게 정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또 탑재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대안적인 그 태도로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네, 아는 만큼 보이죠. 네, 여러분들 앞서 잠깐 에드워드 호퍼 그림 보셨잖아요. 네, 에드워드 호퍼라는 화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그 그림에 숨겨져 있는 어떤 주제의식이라든가 또는 의미, 시그니피컨스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를테면 이런 예를 들어보죠. 피카소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예, 내가.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을 본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그냥 초등학생이 그린 그냥 낙서 정도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 빈센트 반 고흐의 뭐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기이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반 고흐를 모르는 상태에서 봤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그렇게 걸작처럼 느껴질까요? 물론 이제 예술적인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은 화가가 누군지 몰라도 와 이건 대단한 걸작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창작자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그림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예. 아는 게 귀찮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 아는 과정 자체가 귀찮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더 알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가 틀렸다는 건 또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게 정답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자기 평가를 내리면 결국은 자기만 손해예요. 예.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100편의 영화, 1년에 100편의 영화를 본다 한들 내가 본 게 정답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자기의 어떤 사유 능력의 폭이 그렇게 넓어지진 않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100권의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책을 곱씹고 그 안에 그 저자가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다시 재해석해내는 능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쳇바퀴 돌듯이 그저 그런 수준에서 머물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판의 미로라고 하는 영화, 이 작품은 2006년경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어요. 근데 이 작품이 개봉했을 당시에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졌는데, 지금 뭐 포스터만 보시면 여러분들 그 포스터 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딱 정확하게 약간 소녀가 등장하는 말랑말랑한 그 판타지 영화처럼 보이죠? 예, 맞습니다. 이 영화 판타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 영화를 막상 그때 당시 개봉했을 당시에 보러 가신 많은 분들이, 그 관람객들이 엄청나게 혹평, 예, 많은 악평이죠. 악평을 남겼습니다. 이 악평을 남긴, 쓰레기 같은 영화다, 뭐 이런 영화가 있냐, 막 하면서 막 악평을 남긴 이유가 뭐였냐면, 말랑말랑하고 화사한 아주 어여쁜 소녀가 등장하는 판타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당시에만 해도 뭐 반지의제왕이라든가 아니면 나니아 연대기, 뭐 해리포터 이런 그 판타지 영화들이 유행하고 인기를 끌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비슷한 류의 판타지 영화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가서 봤더니 와, 이거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막 진짜 막 그 와인병을 깨서 사람을 막 그 머리를 그 강타한다든가, 그러니까 폭행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뭐 칼로 입을 찢어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조금 그 잔혹한 그런 장면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본 관객들이 뜨악한 겁니다. 왜? 이게 뭐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화도 아니다, 막 이런 방식의 이제 반응들이 나오면서 막 1점 세례가 잇따랐어요. 그래서 이게 개봉했을 당시에 네티즌 평점, 그 포털 사이트 네티즌 평점이 제 기억으로는 한 3.4점 요 수준에 머물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 영화가 다시 재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뭐 OTT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IPTV 등을 통해서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이 그동안 사실은 많은 이 영화와 관련된 많은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접수한 상태에서 영화를 보니까 영화가 기존의 판타지 영화와 뭔가 차별화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걸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네이버 평점을 보면 가장 최근에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굉장히 후합니다. 뭐 9점, 10점, 엄청난 그런 좋은 점수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네티즌 평점이라는 걸 그래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 영화를 감상하는 감상 주체, 즉 관객들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도 중요한데, 그 관객들의 준비 상태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 게 바로 그 네티즌 평점이에요. 그래서 그 네티즌 평점은 한마디로 그 영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본 관람객들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기분 나쁘게 듣는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합니다만, 자, 어찌됐든 그 파네미로 오피리아 세계 열쇠는 바로 그렇게 언제 어떤 정보량으로 개봉하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의 그 감상평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결국은 이 파네미로 오피리아 세계 열쇠는 판타지라는 장르의 형식을 빌어서 논평한 소위 메타 장르의 영화입니다. 메타 장르라는 게 뭐냐면 장르 위의 장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길레르모 델토로죠. 길레르모 델토로. 이 영화를 만든 길레르모 델토로 감독은 바로 판타지의 기본적인 본질은 바로 우리의 어둡고 폭력적인 현실이다. 그것이 그대로 인간의 판타지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투영된 것이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그러니까 그 참혹하고 잔인한 현실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그대로 투영된 게 바로 판타지라고 하는 장르다라는 것들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의 의도적으로 그 잔혹한 장면을 이 영화에 삽입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의 여주인공인 오피리아가 그 정말 폭력적인 나치 장교를 의붓 아버지로 두고 있는데, 그 의붓 아버지의 폭력성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다른 그 자기만의 어떤 그 판타지 세계, 꿈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꿈들을 꾸는 과정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파네미로 오피리아 세계 열쇠는 대단히 훌륭한 메타 장르의 영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찌됐든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에 그런 메타 장르에 대한 기본 지식이 많은 관객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오해가 생겼고, 또 영화가
쓰레기 영화로 이렇게 폄훼되고 많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여러분? 영화를 탓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영화를 오해한 관객을 탓해야 될까요? 관객을 탓하면 저 같은 평론가는 욕먹습니다. 예, 많이 욕먹어요. 하지만 관객도 틀릴 때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죠? 파블로프의 개 실험.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뭐죠? 예, 그 러시아의 파블로프라고 하는 생리학자가 개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쳤어요. 땡땡땡땡. 그런데 나중에는 먹이를 안 주고 종만 쳤어요. 종만 땡땡땡 쳤더니 이 개가 먹이가 나오는 줄 알고 침을 흘리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바로 그 유명한 그 조건반사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그 조건반사 이론을 만들어낸 그 실험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으로부터 심리학이 중요한 어떤 그 이론적인 바탕을 끌어오는데요. 그게 바로 자극 반응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극 반응 이론을 영어로 자극은 스티뮬러스, 반응은 레스파스 해서 앞자만 따서 SR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행동 심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 분야의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은 어떠한 자극으로부터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동일한 자극에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바로 SR 이론의 그 기본 전제입니다. 그 여러분들 뭐 밤길을 이렇게 걷다가 조금 한적한 밤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요. 훅 하고 나타나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여러분들.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극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자극에 반응하는 그 패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똑같아요. 예. 그 SR 이론이 바로 거기에 차관점을 두고 이제 행동심리학으로 이제 진화된 건데, 바로 이런 자극 반응 이론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게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그래서 영화는 관객들이 이러한 자극을 주면 저 관객들이 이러한 반응을 할 거야 라는 것을 아주 면밀하게 계산하고 그러한 자극들을 촘촘하게 배치해 놓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저는 저 자극은 나한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려고 저기다 갖다 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자극 반응 이론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제 수동적으로 영화가 주는 자극에 그냥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반응하기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냥 롤러코스터에 탄 것처럼 그런 그냥 쭉 아무 생각 없이 영화가 보여주는 걸 그대로 따라서 보는 것을 즐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극장문을 딱 나서고 나면 한 90분 그러고 나서고 나면 싹 까먹는 거예요. 영화에 대해서. 재밌었네. 그리고 끝.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냥 뭐 한 5분짜리 놀이공 동산에 있는 롤러코스터를 탄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물론 영화를 롤러코스터 탄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내가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목표는 영화를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서 플러스 알파를 얻어내자는 거잖아요. 그 플러스 알파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반응하기만 하는 그런 관람 태도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도 1000만을 넘은 한국 영화인데, 이 영화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자극 반응 이론을 굉장히 잘 활용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이 울려요. 예, 여러분들도 이 영화 보시면서 많이들 뭐 우셨을 거예요.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 제가 지하철역에서 두 고교생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찮게 엿들었는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7번 방의 선물 봤니? 그랬더니 앞에 있는 친구가 봤어. 그랬더니 어떠냐? 라고 물어보니까 졸라 웃기다가 졸라 슬퍼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죠. 예.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전반부에는 웃음을 주고 후반부에는 눈물을 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눈물을 주는 전략이 매우 상투적이죠. 예. 매우 쉬워요. 예. 사실 관객들을 울리는 방식은, 그러니까 관객들을 울리기 위해서 배치하는 자극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자극을 배치하면 되냐? 주인공의 가족이 죽는다. 네, 주인공의 아주 소중한 누군가가 죽는다. 뭐 누군가 죽어요. 네. 그 다음에
주인공이 운다. 이 두 가지 요소만 딱 배치를 하면 관객들은 따라 울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따라 우는 게 과연 감동의 수사일까요? 정말 내가 감동해서 우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그냥 정해진 자극에 정해진 반응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응한다는 건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감수성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른 그 접근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어떻게 또 영화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3차 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